엄마, 우리 정말 저기 들어가야 해요? 도윤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손에서 용기를 얻은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이건 엄마의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1년 동안 상상해왔던 이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그 입구에 섰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대리석 바닥,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11년 전 이 집안에서 모진 말과 함께 쫓겨났던 저는 그 화려함 속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양옆에 선 두 아들, 도윤과 도진이가 긴장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해로 11살이 된 쌍둥이들은 오늘 처음으로 친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팔순 잔치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침내 무거운 연회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했던 잔치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어머, 저 한복 입은 애들 누구야? 준혁 씨 어릴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말이 들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은 아이들의 외모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두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최수련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준혁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젊은 여자는 저 사람 누구죠?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라는 오민주였습니다. 저와 쌍둥이들은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1년간의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 아니 진실을 보여주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놀란 눈빛을 받으며 서 있자니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만난 준혁은 제게 왕자님 같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눈빛에 이제 제 삶에도 봄날이 오려나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수련 여사도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손수 뜨개질한 털실 목도리를 제게 선물하며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푹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결혼 1년, 3년, 5년 시간이 흘러도 임신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해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의 말은 점차 너 혹시 몸에 어디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차가운 추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오르는 밥그릇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기 힘들 만큼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동네 어른들도 하나같이 요즘 며느리들은 살기 편해서 그런지 애도 잘 안 갖는다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서 전화 통화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
며느리가 문제인 것 같아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밝았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준혁은 이런 저를 보며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체 저의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아이가 저에게만 오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닥달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임인 거 아니냐? 라는 말은 일상이 되었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일은 어떻게 버텨낼지 생각했습니다. 불행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추궁에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인 준혁과 함께 강남 제1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차갑고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난임센터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발소리 하나하나에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은 잡지책을 들여다보며 걱정 마. 별일 아닐 거야.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준혁 씨는 무정자증 소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냉동 보관된 정자로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처럼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정직하게 어머니께 사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 앞에서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자궁이 약화되어 치료받는 중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애써 저를 외면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던 남편은 저를 모욕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최수련 여사의 폭언과 함께 집안일, 친척 접대, 명절 대소사까지 모두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남편이 감추고 그 죄는 제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불러세워 온갖 민간요법을 강요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아기가 들어선다더라라며
쓰디 쓴 한약재를 제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면서도 한마디 불만 없이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끓여 족욕을 하고 허리에는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마치 저를 징벌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저는 준혁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라고 말하며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중받는 한 인간이 아닌 그저 가문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준혁의 비겁한 거짓말이 시작된 이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는 시시때때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의 존재는 마치 집에 들인 불량품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것은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홍천 한의원에서 지어온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먹었고 새벽에는 교회 기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에서는 3,000배를 올리며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 굿까지 했습니다. 아이만 생긴다면 내 목숨도 줄게요. 저는 절규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약물과 민간요법의 부작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준혁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꼴 보려고 내가 며느리를 들였나? 라는 모진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저주받은 며느리인가? 라는 자책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끔 준혁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어머니께 내가 불임이라고 가문에 먹칠하자는 거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도 세상도 제 편 하나 없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두고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케이크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 앞에서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는 못 살겠다. 정리하자.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는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씨를 말렸다. 위자료고 뭐고 한 푼도 못 줘.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저는 10년간의 희생을 불량품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처럼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심지어 통장에 있는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준혁과 최수련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빈손으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구나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줄 눈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쫓겨나던 그날의 낡은 원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에 갈라진 틈을 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친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미 남에게 팔렸고 연락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메가마트 물류센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파출부, 밤에는 PC방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뼈가 녹아내릴 것 같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컵라면을 먹을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남 제1병원입니다. 냉동 정자 보관 연장 여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냉동 정자. 그날의 일을 마친 후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는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젖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혹시 6평 남짓한 원룸 구석 침대에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명, 온전한 내 편이 필요해. 내 핏줄, 내 가족. 새벽 3시 창문을 열고 별 하나 없는 하늘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복수도 미련도 아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다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의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분은요? 해외 출장 중이에요. 거짓말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올해 출장이라 미리 동의서를 받아왔어요. 조작된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다행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채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두 번째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실패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하려다 갑자기 밀려오는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구토를 하고 나서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한 줄 아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생명도 버거울 텐데 두 생명이라니. 세상이 저를 내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할 때 하늘이 제게 준 두 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두 생명은 저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이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임신한 싱글맘으로 일자리도 불안정한 채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공포와 불안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극심한 입덧과 구토,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메가마트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거워지는 몸, 올라오는 구토를 참으며 상자를 날랐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도 몸을 굽혀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토했고 속옷에 수건을 접어넣고 일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 관리자에게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는 대기자 100명도 넘는데 힘들면 그만두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져도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밤마다 원룸 한 구석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며 뱃속의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새벽,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격해질수록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분만대 위에서 나만 버텨야 한다. 내 아이들만 지켜야 한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이불을 움켜쥐고 아무도 없는 분만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 출산 후 몸은 망가졌지만 아기 울음소리에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두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열이 나면 밤새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다시 돌아오면 힘을 냈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희 셋뿐이었으니까요. 쌍둥이 도윤이와 도진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웃고, 처음 기어다니고, 처음 걸음마를 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아이들이 물어볼 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6살이 될 무렵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보육료를 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멀리 가셨어. 대답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도진이도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 해,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진이가 울면서 학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쟤네 집엔 아빠 없대. 아빠 없어서 불쌍하다. 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아빠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멋진 가족이야.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아이의 어깨 너머로 학교 창밖만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들겠다. 아버지는 안 계시나 봐요. 라며 은근한 동정과 편견의 말을 던졌습니다. 쌍둥이는 점점 자신을 숨기려 했고 저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하며 몰래 베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괜찮아.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서도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저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 가족을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난 너희 둘만 있으면 돼. 너희만은 절대 지켜낼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전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온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머님 팔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와 도진이가 큰 절을 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왜 그런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도윤이와 도진이는 준혁의 어린 시절 복사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비 신부 오민주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이 준혁 씨 아들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설마 아저씨도 저런 여자한테 속는 건 아니죠? 그때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도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 아저씨랑 우리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년간 참아온 말들이 가슴에서 밀려나왔습니다. 당신 냉동 정자 보관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시험관 시술 받았어. 이 두 아이 내 몸에서 나왔고 당신 피 내 피 섞인 진짜 자식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잔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가 쾅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민주야, 너 정말 나 버리고 저 늙은이한테 시집 가겠다는 거야?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순식간에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민주의 비밀이 폭로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오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어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준혁과 최수련 여사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준혁과 최수련 여사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자관계 99.999% 일치라는 서류를 보던 준혁은 손에 힘이 풀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수련 여사는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11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최수련 여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게 저지른 짓이 다 내 업보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내 손주를 내가 몰라봤구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늦었어요. 그래도 제 아이들은 용서와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존재예요. 복수를 위해 왔지만 그들의 눈물을 보니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아빠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됐어. 근데 아빠도 우리 편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순수한 아이의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를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셋이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상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제왕의 상이다. 인사동 골목에서 50년 넘게 관상을 봐온 노인 박찬호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흥망성쇠를 읽어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흙먼지 묻은 얼굴과 낡은 옷을 입은 채 길가에 웅크리고 있던 소녀. 그 아이를 본 순간 노인은 들고 있던 돋보기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러운 때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하늘이 내린 듯 범상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노인은 왜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아이의 정체를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낡고 정겨운 골목.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관상가 박찬호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지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관광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물건을 팔러 온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 넘치는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위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그를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높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관상을 믿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그의 관상집은 예전 같은 활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찾아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료함을 달래려 혼자 차를 마시던 그의 귀에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운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그의 눈에 낡은 옷을 입고 구걸하는 아이들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 그의 마음은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보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찬호는 급히 돋보기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보고 도망갔지만 그 여자아이는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 정도로 보였고 더러운 옷과 맨발이었지만 자세만큼은 반듯했습니다. 박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범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돋보기로 아이의 이마를 자세히 살피던 그는 그만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에 손에 쥐고 있던 돋보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의 목소리마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숨겨진 관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용의 비늘을 닮은 희미한 무늬가 이마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상학에서 말하는 제왕의 상이자 왕의 기운을 뜻하는 가장 희귀한 관상이었습니다. 박찬호는 이 아이가 자신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대단한 운명을 타고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관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또 거기서 뭐해? 너 같은 고아가 관상을 봐서 뭐해? 멀리서 다른 아이들이 하은을 놀리며 소리쳤습니다. 고아라는 잔인한 말에 하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갈게. 그 모습을 본 박찬호의 가슴은 아파왔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아가야, 잠깐만. 그는 하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차나 한잔하고 가렴. 그리고 관상도 제대로 봐줄게. 하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뒤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전 돈이 없어요. 돈은 안 받으니까 걱정 마라. 박찬호는 하은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관상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단순한 우연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이끈 것처럼 말입니다. 낡고 오래된 관상집으로 들어선 하은의 모습은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여기저기 기워 입은 옷과 구멍이 뚫린 신발은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좁고 오래된 집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찬호는 그런 하은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차를 끓여주었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때 묻은 얼굴을 닦아내면 분명 예쁜 아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박찬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나왔고요. 12살 어린아이가 몇 년 동안 혼자 세상을 버텨왔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하은이는 언제부터 기억이 나니?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8살 아니면 9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4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없다는 말에 박찬호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보통 큰 충격이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니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8년 전 그 사고가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습니다. 하은이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볼수록 놀라운 관상이었습니다. 이마의 용비늘 무늬뿐만 아니라 눈썹 사이의 기운, 코의 형태, 입술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귀한 집안의 자손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맑고 깊으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그 눈빛은 마치 큰 상처를 입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은이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 하자 박찬호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죽은 아내가 아끼던 깨끗한 옷을 꺼내와 하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은아, 이 옷 입어보겠니? 할머니가 아끼던 옷인데 너한테 주고 싶구나. 하은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이런 예쁜 옷을 주시다니. 옷을 갈아입는 김에 목욕도 권했고 하은은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은 하은의 모습에 박찬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때를 씻어낸 하은은 정말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깊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은이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 느낌인지 아세요? 다들 저를 이상하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박찬호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하은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점지한 귀한 상을 가지고 있어. 그 순간 박찬호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은은 다른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은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 어떨까? 곧 겨울이 올 텐데 여자아이가 밖에서 지내는 건 아주 위험하단다.
하은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를 키워주마. 대신 할아버지 일도 좀 도와주고.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박찬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든 하은을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왕의 상은 결코 평범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은이 집에 온 지 이틀째 박찬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잠든 하은의 모습에서조차 그 신비로운 관상이 떠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왕의 상이라는 것은 그의 평생 관상과 인생에서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잠에서 깨어나 마당을 쓰는 모습은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집안일을 돕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습니다. 박찬호는 하은의 관상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목욕을 권했고 때를 말끔히 씻어낸 하은의 이마에 있던 용비늘 무늬는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수줍게 묻는 하은에게 그는 그저 내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는 하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도 정확했고 밥 한 톨 남기지 않는 단정한 모습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혹시 예전에 누가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 준 적 있니?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말에 박찬호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예의범절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목걸이 좀 여기 놔도 될까요? 목걸이라는 말에 박찬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제는 옷이 더러워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놔둬도 된다. 그런데 잠깐 할아버지가 봐도 될까? 하은이 건넨 낡고 오래된 목걸이에는 서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기억하는 때부터 계속 지니고 있었다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것일까? 박찬호의 머릿속에 과거 신문 기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찬호는 잠에서 깨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자 우진이 가르쳐준 인터넷으로 옛날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8년 전 기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대신그룹 김도훈 회장 부인 실종 사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실종된 부인의 이름은 이서연이었고 딸의 이름은 김하은이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니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모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우진이 출근 전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진아, 어서 와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 우진이 거실로 들어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8년 전 사건 기사를 왜 보고 계세요? 박찬호는 그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은의 제왕의 상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4살 이전 기억이 없다는 점까지. 변호사인 우진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 아이가 김도훈 회장의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아. 이 엄청난 사실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다면 하은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숨겨진 비밀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 대신그룹의 안주인이 된 정유경은 개인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김도은 회장과 그의 전 부인 이서연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결국엔 내가 이겼어.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신그룹의 회장인 김도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최연석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정유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8년 전 그녀의 손에 최연석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정유경은 김도은 회장과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이서연이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질투와 욕망에 눈이 먼 정유경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최연석에게 이서연을 제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최연석은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정유경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연과 딸 하은이 시골 친정을 다녀오는 날 정유경은 그들의 동선을 최연석에게 알려주었고 최연석은 산길의 가파른 커브 구간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서연만 제거할 생각이었지만 차 안에는 어린 딸 하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유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은 회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계획대로 일어났고 차량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연석은 이서현과 하은이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와 달리 두 사람은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최연석은 차마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거의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지방의 한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은은 치료 후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정유경은 김도은의 부인이 되었고 김도은은 대신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정유경은 8년 전 그 일이 완벽하게 처리된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서가 8년 전 그 일이 혹시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나? 최연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하지만 그는 정유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줘. 그때 그 두 사람이 정말 실종된 건지. 정유경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은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잠깐 만났으면 해. 지금 갈게, 당신. 정유경은 전화를 끊고 최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유경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우리에게 더는 실패는 없어. 그녀는 8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은의 행방을 반드시 찾아내 제거하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박찬호의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고 조심스러워하던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진정한 손녀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하은의 정체를 확신하게 된 후로 불안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은을 노리는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진 오빠랑 시장 가도 돼요? 해맑게 묻는 하은의 모습에 박찬호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시장은 왜 가려고? 요즘 할아버지가 장 보느라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은의 착한 마음씨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는 이 아이를 누가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우진이랑 함께 가거라. 하지만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하은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이 퇴근 후 집으로 들러 하은과 함께 서울 명동의 북적이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찬호는 그때까지도 위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우진은 하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하은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우진 오빠, 저 과일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 드시라고 사가자. 그때였습니다. 우진이 뭔가를 발견하고는 몸을 굳혔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몰래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습니까? 12살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그들은 하은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은을 찾는 세력들이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은아,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왜요? 아직 장 보지도 않았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어서 가자. 우진은 하은의 손을 더욱 꼭 잡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까지 와서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온 우진은 숨을 헐떡이며 박찬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은이 사진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박찬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은이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진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어. 그날 밤 하은이 잠든 후 박찬호와 우진은 밤새도록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찬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상한 차나 사람이 집 주변을 맴돌지 않나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하은은 답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하은은 순수한 미소를 지었지만 박찬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출근 전에 들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수상한 차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니?
네. 제가 창문으로 확인해 봤는데 검은 승용차 2대가 번갈아 가며 천천히 우리 집 앞을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는 것을 박찬호는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미 집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우진아, 오늘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 그리고 하은이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그날 오후 박찬호와 하은은 집에서 관상 공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관상으로 사람의 미래를 정말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야. 그럼 제 미래는 어떨까요? 하은의 질문에 박찬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은의 관상은 분명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만큼 시련도 많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어려움도 겪게 될 거고. 어려움이요?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찬호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박찬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나타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찬호는 하은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지 않자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문은 부서졌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하은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용히 가시죠. 박찬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어디 있니? 그들이 소리치자 방에서 하은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찬호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남자가 하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남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이 아이만 데려갈 겁니다. 그때 마침 우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하은을 구하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하은이를? 우진이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들에게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우진 오빠. 하은이 울부짖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박찬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남자들이 우진을 제압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진 오빠는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우진이도 구할 수 있어. 그는 하은을 데리고 뒷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하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찬호 씨, 일을 어렵게 만드시네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오면 손자를 무사히 돌려보내겠습니다. 맞교환하시죠? 박찬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진을 인질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우진이에게 무슨 짓을?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한강공원으로 아이와 함께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찬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박찬호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은을 지키려다 사랑하는 손자 우진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진 오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은의 불안한 목소리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만 그 사람들한테 가면 우진 오빠를 놓아줄까요? 하은의 말에 박찬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안 돼, 하은아. 너를 보낼 순 없어. 하지만 우진 오빠가 위험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하은이 박찬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진 오빠를 구하려면 제가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제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을게요. 하은의 굳은 결심에 박찬호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강공원으로 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구하려면 가야 하지만 하은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혼자 가서 우진이를 데려올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 안 돼요, 할아버지. 제가 가야 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저니까요. 하은의 말이 옳았습니다. 상대방은 하은을 원하고 있었고 그가 혼자 간다 한들 우진이는 구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는 한강공원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은아, 나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요?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하은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버지요? 그래.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됐어. 너는 대신그룹 김도훈 회장의 딸이야. 하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박찬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대신그룹 본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유경이 보낸 남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박찬호와 그 아이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박찬호는 하은의 손을 잡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빨랐고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신그룹 본사 정문 앞에서 시민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아, 저 사람들 사이로 숨자. 그들은 시위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투명한 정치를 원한다.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대신그룹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대신그룹 건물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도훈 회장이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경호원들이 시위대를 정리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김도훈의 차량이 정문까지 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김도훈이 직접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걸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좌관들이 말렸지만 그는 시위대를 피해 도보로 정문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쌌지만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에 떠밀린 하은이 넘어지면서 김도훈 회장 바로 앞으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아야. 하은이 바닥에 넘어지자 김도훈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괜찮니, 아가야? 그가 하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이. 그는 하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이 8년 전 잃어버린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도 그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하은의 말에 김도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유경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정유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위험해.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김도훈을 재촉했지만 그는 하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김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유경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그냥 길거리 아이 같은데요. 시위에 휘말린 것 같아요. 그러나 김도훈은 정유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집무실로 데려와줘.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일정이. 지금 당장 데려와. 김도훈의 단호한 명령에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유경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그룹 회장 집무실로 들어간 하은은 그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김도훈 회장이 하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눈, 아는 사람과 닮았구나. 그 순간 하은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혹시 제 아빠예요? 하은의 질문에 김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급차 침대에 누운 채로 이서연이 의료진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8년 만에 깨어난 이서연은 아직 걷기 힘들었지만 딸을 찾겠다는 의지 하나로 병원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이서연이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8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하은이 본능적으로 이서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이서연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자 정유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어떡해. 이서연은 정유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유경, 내가 우리 모녀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냈어. 집무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찬호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우진이도 무사히 구출된 모양이었습니다. 정유경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훈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8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은아,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김도훈은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8년 만에 부녀가 재회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연석은 8년 동안 시달렸던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8년 전 그날 정유경 회장 사모님의 지시로 이서현님과 하은양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추락시켰습니다. 그의 고백에 집무실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정유경을 질책했습니다. 정유경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내가 했어. 하지만 난 잘못한 게 없어. 도훈은 원래 내 것이었어. 내가 빼앗아간 거야. 김도훈은 하은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하은이 처음으로 김도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유경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연석은 죄를 자백한 덕분에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도훈은 모든 대중 앞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제 가족을 해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저의 무능함이며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1년 후 박찬호는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김도훈 전 회장이 이서연, 하은과 함께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김도훈이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은은 달려와 박찬호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아, 요즘 뭐하고 지내니? 정치학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하은의 꿈을 듣고 박찬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도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 함께 마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찬호와 김도훈 가족, 그리고 우진까지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도훈이 박찬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찬호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건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 운명을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날 밤 하은이 그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영원히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은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은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